네, 안녕하십니까. 와카이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 속보는 새로움과 충격을 전달하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속보가 전해주는 말초적 정보는 금방 흩어지고 심지어 때때로 정확하기 못하기까지 하죠. 어떤 상황을 사건의 구름이 거치고 본다면 더 깊은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재미없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와카이브는 과거의 이날이 현재 우리에게 당시의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었는지 되새겨보겠습니다. 아무튼 30년 만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6월 3, 4주의 와카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MC 박다한입니다. 전 에디터 김슬이고요. 에디터 이경입니다. 네, 3개씩 뉴스를 준비하셨죠? 전 2개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3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를 들어보시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던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상품백화점의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날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는 502명이 나왔고 부상자는 937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큰 인명피해 못지않게 재산피해도 굉장히 컸는데 피해액이 무려 약 2,7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고는 보통 한 세대 이상을 건너가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상품백화점 사고는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워낙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했고 대중매체가 많이 다룬 이야기고 끊임없이 몇십 년이 지나고도 이렇게 얘기가 언급이 되는 사고니까요. 이 굉장히 화려했던 고급 백화점 상품이 최악의 부실 관리로 인해서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이 사건에 얽힌 뇌물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애초에 해당 지역이 집이 들어설 주거용 토지여서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백화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 건설 회사에서 서초구청 직원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인허가를 받아냈고 게다가 이제 건물을 늘리기 위해서 기둥을 줄이고 건물 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부실공사가 된 상태에서 또 본래 계획과 다르게 층 하나를 추가로 확장하는 등 안 그래도 부실한 건물에 계속해서 하중을 가하니까 어떻게 보면 붕괴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비교했을 때는 상품백화점이 와닿지 않는다면 거의 뭐 제2롯데월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에 그 상황에서 경영진의 대처가 분명 큰 잘못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뇌물을 쓰고 부실공사를 강행하고 분명히 붕괴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고 순간에 있어서 전 상품건설산업 회장인 이준과 그 경영진들의 동태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와 언론이 경영진이 붕괴 사실을 알고 건물이 미리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집중을 시켰는데 이게 엄밀히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일날 경영진이 건물의 진동을 느끼고 이 건물을 보수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붕괴가 딱 그 이루어지던 시점에도 그 보수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수급하느라 그냥 건물 안에서 다들 회의를 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다만 경영진들이 살아남은 것은 무너진 건물의 A동이 아니라 B동의 회의장에서 회의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는 언론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이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극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당시에 언론이 정보를 편집해서 전달했는가를 보게 되면 당시 회장 이준의 발언 중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다. 이런 발언이 방송을 타서 국민들의 정말 대대적인 분노를 샀는데 당시의 취재 원본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 이후에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건데 어떻게 내가 붕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 해명하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에서 이걸 편집해서 보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뒤에 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어떤 전체적 맥락이 충분히 곡해될 수 있는 여지의 말이니까요. 말했다시피 어떤 자극성만 나타나는 속보나 이런 뉴스들이 충분히 검열되지 않고 언론사에서 등장한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1983년 6월 30일의 일입니다. 이날은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첫 방송 날인데요. 아하. 방송의 원래 제목은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14일까지 무려 453시간 45분 생방송으로 이는 역대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는 최대 시청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청 기록이 아니라 방영 기록이죠. 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 국제시장에서 이제 황정민 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동생을 찾게 되죠. 네. 네. 그 영화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방송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로 이 방송 프로그램이 꼽혀요. 네. 저같이 그리고 우리같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실제 방송보다는 영화 속에서 간접적 감각이 더 인상 깊게 남아있는 방송이네요. 네, 그렇죠. 본래 이 방송은 거의 10년 동안 라디오에서 계속 진행을 해오던 컨텐츠였는데 이거를 한번 그 생방송으로 해보자 해서 6월 30일 원래 하루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나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이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KBS 그런 본사로 몰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이닥쳐 오니까 KBS에서 무려 닷새 동안 이제 방송 그 편성표를 바꾸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레전드 방송들은 때때로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 2번 정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심정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과는 상관없이 불러오는 약간 인간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으로 접수된 사연만 한 10만여 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만여 명의 이상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또 이상 가족의 아픔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이런 약간의 경색과 또 긴장이 풀리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굉장히 북한에서 네. 이거를 재방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감성을 자극해서 네.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뉴스였고요. 네. 제가 다룰 소식은 미국 동성결혼의 법제화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프라이드 주간에 딱 알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의 5대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고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직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미국의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이 2003년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이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였지만 위헌 판결을 통해서 2015년에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 정부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정부 내내 건드려왔던 주제고 공화당은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 전역의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던 얘기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위헌을 결정짓게 된 사건, 그러니까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판례의 주인공은 짐 오버거펠, 자신의 남편 유게릭병을 앓았던 존 아서라는 남자와 비행기를 타고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인 메릴랜드에 잠깐 동안 착륙해서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뒤에 자신의 남편인 아서가 사망을 했고 동성애자들이 모든 주에서 결혼할 권리를 위해서 소송인단의 대표로 나서서 2년 동안 이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버거펠 호지스 사건이 이제 소송인단 측의 승리로 판결이 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이지 않나 싶어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 비해서 한국 민주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의 어떤 진영적 차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인식에 따른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 문제, 그러니까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동성혼 합법화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논란이 필요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회도 동성혼 합법화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동성결혼 합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민주당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몇 년째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난 나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지금도 그 입장은 여전히 변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쇼를 보여주면서 약간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화하면 민주당의 입장도 변화하는 걸까? 라는 부분은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 민주당은 지금은 안 돼 라는 입장을 언제 계속 취해왔는데 그게 과연 대중적 인식이 바뀌었을 때 바뀔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들의 신념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는요? 2004년 6월 22일 김선일 씨 피살 사건입니다. 이제 김선일 씨가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이제 무장 테러 단체에 붙잡혀서 피살을 당했던 사건인데요. 네.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좀 살펴보자면 김선일 씨는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라크로 그 선교 활동을 갔었어요. 네. 선교 활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무장 테러 단체에서 납치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네. 이 협박하는 영상이 그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네.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갔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고요. 결국 6월 22일에 김선일 씨가 이제 피살을 당하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뉴스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어젠다가 논의해볼 만한 어젠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파병을 하는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간단히 고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인질이 잡혔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얘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이제 국민 한 명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무고한 사람이 붙잡혔는데도 지금 미국의 전쟁을 위해 파병을 한 상황에서 이 군대를 철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판단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었고요. 찬성하는 의견 쪽에서는 테러 행위에 대한 타협을 하고 이제 테러 단체의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 인질극을 이용한 테러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질극을 이용한 테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IS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이 대처했던 방식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한국의 주도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오늘의 와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의 오늘을 기록하는 일은 사실 페이스북이 하는 일만은 아니겠죠. 인류는 기록과 함께 시작하고 성장했으니까요. 과거의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순간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비교적 명확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도 결국은 또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없으면 또 수요가 줄고 수요가 없으면 또 나중에 없습니다. 이름부터 역설적으로 과거의 뉴스를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와카이브는 자극적이지 않다는 자극적 요소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조회수 40회에 불과하지만요. 40회. 네, 40회 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6월 3차 주의 아카이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박단이었습니다. 김수영. 이경이었습니다.